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좀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0.54% 내렸고 2,427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1.8%나 오르던 코스닥 지수도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0.13% 상승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10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 라는 소식에 전기 전자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또 오늘 12월 결산법인 배당 낙일인데 이 배당 낙일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된 것이 어제장 상승폭을 줄이는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그리고 내년도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2018년 증시 흐름 예측해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도 거래일수로 이제 2거래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을 겨냥한 종목을 골라 오셨을까요? 오늘장 네.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종목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만한 IT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할 텐데 사실 이제 그 경영진의 어떤 그 재판과 소송 과정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빠졌었던 부분이 있고요. 13,000원대에 기록했던 주가가 현재 지금 9,000원대까지 빠진 이후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었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3D 랜드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웨이퍼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지금 3D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요즘 8기가 16기가 이렇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28기가에서 256기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고용량의 그런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컨텐츠들이 점점점 이제 고용량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메모리들도 그에 맞춰서 사양의 스펙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이폰 10이라던가 갤럭시 9이라던가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지금보다 스펙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고스펙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D 랜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올해 실적이 아직 집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대략 한 7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1년간 영업이익이 54억인데 3분기 동안의 영업이익이 70억이 넘는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아직은 특별하게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중바닥 형성한 이후에 재차 한번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지금 어제 종가가 이제 9,210원에 끝났는데 요 정도 부분에서는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9,000원에서 전후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이 13,200원인데 장중에 그 정도 수준 이상을 좀 뛰어넘을 것으로 내년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 실적은 3분기까지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과 관련된 경영진들 리스크, 재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앤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적으로 결국은 이제 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였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전일장 특징주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사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펄어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23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중소형 게임 개발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코스닥에서 요새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김영철 팀장님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펄어비스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에서 가장 이제 뭐 핫하고 대장주 성격으로 이제 뭐 상승을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뭐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한 지는 이제 올해 9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근데 이게 그 공모가 자체는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상장했을 때 공모가 미달해가지고 한 8만 6천 원,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도 100% 다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한 40% 정도까지 이제 도달했던 걸로 이제 뭐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 검은사막 모바일 최근에 TV에서 광고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사전 예약 뭐 받고 있다라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도 예전에 이제 2014년도인가요? PC 게임으로 나왔는데 되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하드코어 게임,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은 미션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리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빠져들면은 되게 뭐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그런 게임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고, 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게임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어서 사실 상장할 때도 이게 좀 될까라는 이제 뭐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유명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일단은 뭐 눌림 심하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펄어비스는 2018년을 빛낼 유망주 탑5에 들어있는 종목이고 어떤 분의 종목일지는 잠시 뒤에 공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 텐데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4.38% 올라서 10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대 진입한 것은 코스닥 상장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굿으로 의견이 일치했고요.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굿을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바이오의 굉장히 후한 시장이어서 그것을 경계하는 쪽의 소리도 물론 들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계하는 소리는 지금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냥 뭐 그런 소리를 묻고 뭐 간다, 그래서 뭐 거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대세라는 거죠.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니까 삼성전자 1위, 삼성전자 우선주 3위, 그리고 삼성전자와 완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삼성생명 11위, 삼성물산 1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4위, 삼성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도 셀트리온 그 주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2018년에도 계속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12월 27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어제 9월 7일 이후 240만 6천 원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던 삼성전자인데요. 오늘은 1%대 반등하면서 지금 주가는 243만 4천 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5거래일 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올라 있고요. 75,40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이 좀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4% 어제 올랐었던 KB금융을 좀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또 경신이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5% 밀리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KB금융과 더불어서 신한주주의 주가 역시 3% 가까이 밀리는데 오늘 은행주들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란히 1%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좀 낙폭이 큰 종목들 눈에 띄는 게 SK텔레콤입니다. 3%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SK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각각 1.4%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26% 하락한 2,421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이죠.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772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입니다. 코스피가 34포인트 빠지더라도 보합권 내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선방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코스닥이 놀랍도록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3% 급락이었거든요. 오늘 9% 급등 출발하고 있고요. 신라젠의 주가도 10.76% 강세, 펄어비스 두 분 모두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장 5% 가까이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는데 바이로메드의 주가도 4% 급등이고요. 코미팜도 4%, 셀트리온 제약도 2.47%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시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주식시장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거래일을 남겨두고 있고요. 2018년도를 대비해야 될 텐데 이번 주는 내내 저희 출중 2부 시간을 2018년도 증시 흐름이 어떨지 예측해보고 또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또 스윙을 자랑을 해봐야겠죠.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님께서 12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포스코 캠텍이고요. 지금 주신 지 한 주밖에 안 됐죠. 1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한스바이오 매드인데요. 12월 7일에 추천한 이후로 한 달도 안 될 시점에서 지금 24%가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종목 수익률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포스코 캠텍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당일이랑 그다음에 어제장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의 한스바이오 매드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어떤 추천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네. 되게 우연찮게 올라서 좋은 그 결과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의미보다 셀트리온이 이제 그 내년도에 코스피로 이전할 예정이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코스닥 엑소더스라고 안 좋게 보는, 저도 사실 코스닥에 남아있었으면 좋았는데, 옮긴다는 게 좀 안 좋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바이오가 코스피에 입성해서 11, 12의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어쨌든 제약 바이오 쪽에 파이를 넓혀주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중소형주도 더 활발하게 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이오주가 기업도 그렇고 활동하기도 좋고 주가도 평가받기 아주 좋은 시장이고 그게 올해로만 그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뭐 꾸준히 접근하시면서 좀 관찰하셔도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018년도 증시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18년 국내 증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에 대해서는 두 시장을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양쪽 시장 다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상고하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코스피에는 조금 상반기에 좀 강할까요? 네, 일단은 뭐 상반기 쪽에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서 상반기에 조금 더 강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뭐 지지분신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반기 월초, 그러니까 연초에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괜찮은 움직임을 상당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뭐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박스피를 탈출해서 탈피해서 2,55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다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김영철 팀장께서는 2018년 주식시장은 상고하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셨고, 신일섭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코스피가 상단을 좀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항상 전망 그 연말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증권사 보고 왜 이렇게 밴드 넓게 잡냐고.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어떤 기관에, 그러니까 물론 기관을,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를 욕하는 건 되게 자유인데 너무 그 욕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자료가 다 무제한 제공되니까 무료로 그냥 자기가 그 뭐 연구해서 좀 참조를 하는데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냥 결론만 말하면 저는 오른다의 거의 확률을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비가 탈출한 거 다른 나라들 다 오를 때 우리나라 너무 지겨웠잖아요. 2012년부터 17년도 거의 들었을 때까지였어요. 지금 제자리 걸음했잖아요. 그래서 2002란 지수가 그때 계속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영어, 수학 뭐 되게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면은 막 60점 계속 아래로 맞는 사람이 60점을 맞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57점, 58점, 59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깨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어떤 뛰어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거나 자기가 어떤 뭐 꿈에서 무슨 예지몽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띄어졌던 어쨌든 갑자기 딱 깨우쳤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65, 70으로 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2000을 처음에 넘어설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2000이라는 지수를 그 돌파하고 아예 위로 확 치솟아 버리니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2000을 올라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뉴스에 이제 2000이라는 게 정말 마의 벽이어서 처음 가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때 기대를 했는데 2000을 하도 넘나들다 보니까 한 수십 번 넘나들었죠. 2000이라는 지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확 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그냥 확 튀어 올라 버렸죠. 이게 2012년부터 17년 만 5년째 그 횡보하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왜 5년 동안 횡보했는데 이제 오른 거는 갓 1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5년간 횡보를 뚫었는데 1년 만의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확률을 더해주는 거는 코스피가 지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겠잖아요. 지구촌에서 돈이 다 도는 건데 제일 그 선도 증시인 미국 증시를 보면 절대 과열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도주의 바뀜이 일어나면서 서로 주고받고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이 뭐 미친 듯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들 뭐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다시 나서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우리나라랑 그렇게 그 어떤 IT와 바이오 제약 갭이 크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동등하게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가 과열돼가지고 그게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면서 이끌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확률을 본다면
당연히 코스피에 낙수 효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강세장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타랠리가 안 왔다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움 닫기 아시죠? 발판에 도움을 닫아서 더 높이 뛰는 작업, 그게 있거든요. 용수철이 더 높게 튀어오르려면 눌러야 되고, 제가 판단하건대 이 산타랠리가 안 온 거는 용수철이 눌린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하게 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 주식시장은 오른다입니다.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1월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코스닥을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코스닥 쪽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들어가서는 어쨌든 대형주 쪽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쪽 신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sektor들로 이제 조금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섹터를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방향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약바이오랑 뭐 전기차 그리고 신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하고 코스닥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쪽에서는 연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의장 교체랑 그 다음에 이사 추가 선임 요 이벤트가 살짝 뭐 시장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분기 말에는 이제 중국 양회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는데, 시장을 조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지난해 이제 중국 A주 MSCI 편입 관련된데 5월달 들어가서는 그 이슈들이 시장의 수급을 조금 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5월, 6월 이후까지 시장을 내다볼 만한 그런 능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상반기 쪽에 코스닥 그리고 1분기 때 연준 그리고 이제 그 5월달에 MSCI 뭐 요 정도 좀 이벤트로 잡고 시장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연초 대형주보다는 성장 모멘텀 있는 중소형주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신일섭 부장님의 의견도 같으신지 2018년도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또 중소형주가 좋다는 지금 뉴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쪽에 그런 의견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같이 같은 쪽으로 외칠 때 반대로 가야 된다. 물론 그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초반부 상승 초반부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증권사 보고서가 매수로 다 나온다. 그런데 나는 그 매수로 다 나오는 게 의심스러워. 이것도 분명 일리가 있는데 아까 그 같은 말로. 그런데 이제 상승 초입에는 그런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게 오히려 폭발력을 더 가져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볼 수가 있냐면 또 저번에 서흥 얘기를 드리면서 서흥에서 서흥이 계속 지겹게 내려가고 있는데 비중을 넓히는 데가 있다. 근데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서흥을 오랫동안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트로스톤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징기스칸 펀드를 히트시킨, 그러니까 트로스톤 자산운용은 어떤 미래에셋대우나 이런 계열사가 아니잖아요. 독립자산운용사예요. 거기서 불리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KB국민은행에서는 자기 KB 자산운용의 펀드를 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로스톤 자산운용은 그런 끈이 없기 때문에 오직 트랙 레코드로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그런데 이제 수익률 좋다 보니까 트로스톤 자산운용을 많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은행에서도. 왜냐면 지점이 증권사 지점보다 은행이 더 많으니까 은행을 먼저 가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어쨌든 대박을 내서 대형주 펀드의 그 대명사로 이제 일컬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형주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핀셋 중소형주 펀드. 그리고 또 신형은 아시다시피 뭐 대형은 아닌데
항상 어떤 가치주 투자 아시죠? 오랫동안 되게 7, 8년 동안 같은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중소형주 펀드 처음 출시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현대 인베스트먼트에서 코스닥 전용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스톤이랑 신영은 중소형주 펀드인데 코스피 중소형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 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전용 펀드가 들어간다. 여기서 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도 그런데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팔리던 스테디셀러 빵 말고 새로운 빵이 오늘 나왔으면 손님들한테 엄청 열심히 홍보하죠, 그날. 그리고 그거 뭐 잘못 이물질이 들어가고 엄청 조심하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펀드 수익률이 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안 좋아진다. 이게 좀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펀드 매니저들도 어떤 뭐 내성이 길러진다고 하나? 그리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생긴 펀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당연히 받아지죠. 처음 펀드는. 그리고 수익률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소형주 펀드가 생기고 코스닥 펀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일단 기관이. 그러면 지금 보면 외국인이 1년 동안 계속 샀고 기관이 막판에 조금 사면서 외국인이 좀 빼면서 산타랠리가 안 나온 거거든요. 지금 개인은 주구장창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기관이 이 손실보험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추구를 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급적으로도 그 부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하나로 일치돼서 미뤄지는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지금 뭐 과열 논란, 거품 논란이 일지라도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중이 좀 큰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주식을 좀 많이 팔았잖아요. 오늘 장을 보면 양시장 모두 개인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7년 1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기간 누계 순매수로 잡아놨어요.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서 주가 이 검정색 그래프랑 외국인 매수가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막판에 보세요. 산타랠리가 왜 안 나왔는지. 파란색과 검정색이 지금 똑같잖아요. 검정색이 지수고 파란색이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외국인이 팔아서 그대로 내린 거고 그 부분을 기관이 막판에 조금 올렸어요. 근데 개인은 지금 또 다 팔았어요. 조정받을 때도 팔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도 팔았는데 조정받을 때도 팔면 언제 사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물량에 다 뺏기고 있고 그러면 배당도 다 외국인 기관이 가져갈 테고 지금 박스피를 탈출했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의 부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임금 상승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걸 그대로 줄 것 같습니까? 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종업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줄면 그 부분을 어디서 만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산가치랑 같이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 지표의 현실은 외국인 기관이 다 가져가고 있고 개인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금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안 주고 잘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디서 수익을 얻을 거냐. 자산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2018년에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사면 외국인 기관이 방해해서 반대로 해서 팔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장기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이다라는 얘기신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는 잠시 뒤에 두 분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네.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2018년을 대비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언 좀 주십시오. 일단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컨셉은 신성장의 여정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요처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 한 해 코스피의 컨셉을 그대로 이제 코스닥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코스피를 되돌아보면은 IT 쪽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IT 반도체 이쪽 섹터가 시장을 끌고 온 부분이 분명히 좀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4차 산업이랑 맞물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그러니까 운용사들의 컨셉, 글로벌리하게 컨셉 자체가 패시브랑 액티브 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패시브가 상당히 우월하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패시브랑 액티브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전에는 여의도 증권가나 아니면은 운용사들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종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OCI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 또는 이제 뭐 SK하이닉스, 옛날에 뭐 7공주, 4대 천왕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어떤 자문사에서 이 종목을 전략적으로 민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어느 매니저의 종목이다, 이러한 이제 컨셉들이 있었고,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런 종목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부분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그 시장에서 아웃퍼폼 하는,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한 알파를 찾는 그런 노력들보다는 일단 자금이 들어오면 인덱스 쪽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런 이제 운용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펀드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일단 내가 뭐 비중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어차피 살 수 있는 비중은 전체 제한적인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에 들어간 종목이 정말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줘야 다른 뭐 인덱스나 아니면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그러한 컨셉들이 안 먹히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러한 노력을 하느니 자금 들어오는 거 그냥 인덱스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만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 쪽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거는 뭐 유동성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러한 컨셉이 저는 뭐 내년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이제 인식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키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나랏돈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연금,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흔히 말하는 듣보잡, 그러니까 정말로 알려지지 않고 정말 뭐 재무구조 잘 모르고 이러한 종목들을 뭐 컨셉츄얼리하게 잡아가지고 비중을 거기다 많이 실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집행할 거는 자금의 한 50% 이상은 인덱스 쪽으로 그냥 쏴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관리나 아니면 종목들을 이제 뭐 컨트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뭐냐? 똑같이 코스피 200이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했던 것처럼 코스닥 150, 코스닥 뭐 50, 이 상위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뭐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시총 상위에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바이오, 전기차,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화학, 뭐 네이버,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크게 뭐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종목 중심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자금 자체가 그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애매한 종목 매수하시느니 코스닥 레버리지 150, 저는 코덱스 뭐 레버리지 150 이게 가장 핫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굳이 종목은 아니지만 뭐 매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컨셉으로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대부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 아니면 게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쪽 자체들을 그냥 뭐 패시브 자금으로 쏘든 아니면은 일반 뭐 운용사에서 뭐 그쪽으로 수급을 쏘든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닥 시총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셉에서도 인덱스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컨셉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이라고 보면 어쨌든 제약 바이오인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어쨌든 그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뭐 주력 제품이 엠시마, 트럭시마, 허주마 뭐 이러한 뭐 기본적인 분석 부분들이 이제 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패시브 자금 유입 시 가장 큰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아마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는, 그러니까 빼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장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2018년을 빛낼 유망주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 설명을 드리는. 예, 잠시만요. 예, 2017년이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면 2018년은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기만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잠시 뒤에 추천주는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2018년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옳을까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참여를 해야지 뭐 이겨내든 지든 할 거 아니에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개인 초록색 선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단 한 달도 산 적이 없어요. 계속 팔았죠. 초록색 선 계속 내려가잖아요. 거기다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급전직하면서 물량을 조금 갖고 있었던 것마저 내주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일단 참여를 해야 이기든 지든 있고, 만약 참여를 한다면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 정도로 즐기면 되냐, 환경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다우 나스닥의 얘기는 드렸고, 유럽에서 최강 증시인 독일 같은 경우는 2015년 고점, 자, 이제 넘어섰죠. 그리고 니케이 2015년 고점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뒷산을 가다가 뒷산을 이제 넘어서고 좀 중간산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남았다는 거죠. 독일하고 일본 니케이를 봤을 때 유럽이랑 아시아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다우 나스닥이 파이를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지구본을 돌려봤을 때 다우 나스닥 지구본이 하나로 투자가 되니까, 지구본에서 미주 쪽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파이를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비용, 그 부분이 다 쏟아져 내려와요. 덜 어려운 국가로. 그래서 유럽, 아시아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업종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거린다는 게 왜 나오냐면, 지금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주가 상승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선진국 시장에서 갔다는 이게 지금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까지 뭐 4대 천왕으로가 불리는데 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과도한 부분이 왜 시킬 그 시간이 벌어졌냐면, 자, 암젠 바이오주의 대표자죠. 그리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보세요.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저렇게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거려도 제약 바이오의 선두주자, 미국의 선두주자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하셔도 된다는 거고, 금융주는 너무나 좋죠. 우리가 금융기관을 경제 회복 초반에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 왜 예금 금리는 안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저렇게 빨리 올려? 너무 은행이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욕을 도배를 하게 되는데, 경기 초반에는 그 욕을 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금융주를 사면 조금이라도 욕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웰스파고나 뱅크 유나이티드 이제 시작했거든요.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주는 이제 올라요. 그러니까 금융주 섹터도 물론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쉐브론이나 알코아, 제네럴 모터스도 다 급등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려간다면 그동안 너무나 안 올랐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 가면 됩니까? 그리고 또 안 올랐던 거, 올랐지만 이거에 비해 너무 안 올란 뭐 포스코 같은 철강, 그리고 조선, 지금 다 소외되어 있잖아요. 건설 도대체 언제 오르냐? 왜 손바뀜이 안 일어나죠? IT주에서 분명히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는데, 쉐비론이라는 정유주죠. 알코아는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회사고, 제네럴 모터스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죠. 물론 세계 최고의 이연이 있지만 어쨌든 판매량으로 쉐브론, 알코아, 제네럴 모터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분명히 벼은 드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극적으로 쉐브론, 알코아, 제너럴 모터스처럼 우리나라 포스코나 건설주, 철강, 조선,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띄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일로 이동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제가 비중을 두는 건 아까 계속 말했던 암젠이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 회사들을 보면 암젠도 마찬가지고 엘러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의 대명사고 헬스케어 기업인데 지금 프랑스의 사노피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게 의미가 코스닥 엑소더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 바이오가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헬스케어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원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주가들을 보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더 나갈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쏟아지는 어떤 그런 철강, 금속, 조선 이쪽으로 조금 가도 되지만 비중을 이 바이오나 이런 쪽 제약 쪽으로 좀 더 초반부에는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18년에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후로는 즐기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일섭 소장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가 될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이제 어제부로 이제 배당과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년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장세가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내년에 유망할 섹터 중에 대표주를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LNF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대표 주식 중에 하나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내년을 대비한 그런 주식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확대에 따른 성장성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양극할 물질을 제조를 하고 있고 현재 15,000톤의 생산 능력을 19년에는 19,000톤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 업체로 납품처를 확대하면서 시장 다변화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올해부터 좀 급증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41,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라인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역시 내년도 유망한 종목으로 골라오셨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NF에 대한 투자 관점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거고요. 2018년도에 가장 빛이 날 탑5 종목을 두 분께서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5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앞서 일단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자금 자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 네이버부터 좀 살펴볼게요. 5위 네이버요? 종목. 네이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한 해가 이제 카카오의 한 해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네이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는데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O2O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끌어냈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카카오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장에 좀 반등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 업비트 관련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네.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년은 이제 네이버
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어차피 롱숏 전략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카카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쪽에 대한 비중을 줄여 놓을 거고, 결국에는 그 인터넷 IT 쪽 서비스의 섹터 비중을 줄이지 않는 한 카카오 쪽에서 줄인 자금은 당연히 네이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이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네이버에서 열심히 그 인공지능 스피커 세일즈 하길래 예. 하나 사봤는데 어떤가요?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더라고요. 예. 뭐 생각보다 인식을 잘 해주고,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가전기기랑 뭐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매수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실 2018년도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수 가격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지금 가격에서 괜찮다. 그냥 뭐 매수를 해 나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진짜로 100만 원을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네이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거의 뭐 박스권 흐름 위주로 한번 움직이는가 했더니 다시 뭐 갇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중국 쪽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예전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화장품 관련된, 그 이전에 이제 뭐 락앤락 같은 뭐 그런 이제 뭐 가전제품에서 뭐 화장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컨텐츠 소비 이런 부분들로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경동나비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쪽 큰 트렌드 자체가 석탄 쪽 그 발전 부분들이나 아니면 석탄 연료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쪽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는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 뭐 이쪽 산업을 하는 경동나비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향으로 매출을,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80%가 이제 그 보일러 수출 증가율이 한 80%씩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위가 경동나비엔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관련된 기사를 좀 크게 써주면은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좀 빠르신 분들은 그 종목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그 흔히 말해서 미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찾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이제 미인을 뽑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좋아해질 때 주가의 탄력성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그런 관련된 이슈들을 좀 뭐 많이 뭐 부각을 시켜주면 분명히 경동나비에는 저는 신고가를 한번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65,000원 정도인데 지금 53,000원. 컨셉이 상당히 좋거든요. 중국 석탄 이제 안 쓴다. 가스보일러로 바꾼다.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하는데 어디지? 경동나비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같이 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예전에 화장품이 중국 사람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색감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색조 관련된 또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처럼 경동나비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 섹터군을 형성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그게 같이 가는데,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근데 그런 것들 빼더라도 경동나비엔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차입니다. 앞서도 이제 그 저가 매수에서 이제 LNF인가 에코프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LNF,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코스모화학,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는 종목은 포스코 캠텍이어가지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응급활 물질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앞서 이제 컨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컨셉이랑, 그 다음에
코스닥스 인덱스에 대한 그 시총상위 컨셉 두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뭐 좀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비중 진짜 한 1%라도 뭐 좀 포함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1위 종목이지만 그 내년 시장에 답이 될 수 있는 코덱스 150, 그러니까 레버리지 150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개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1위 종목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 코덱스 예. 150 레버리지인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인덱스 쪽으로에 대한 자금 수입이 가장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 장에서도 지수 레버리지 지수인데 3.6%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거의 뭐 2개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스닥 지수에 ETF다? 비해서 예. 2배 이상 움직입니다. 이상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총상이 150이기 때문에 예. 코스닥 지수를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시총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어서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빠질 때는 더 이제 뭐 하락률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를 빛낼 총 5가지 종목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봐야 될 텐데 역시 5위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네. 아까 그 김영철 팀장님께서 그 집단으로 가야 힘이 세진다 했는데 예. 그게 맞아요. 지금 혼자 막 정말 삼성전자처럼 독보적이 아니면 집단 군단을 형성해야 좋습니다. 뭐 어벤져스 보시면 아시죠? 합쳐서 싸우면 우주괴물들 이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5위 종목인 펄어비스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코스닥이 좋은 것이 게임주의 강세와 바이오주의 강세가 서로 교차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바이오주가 여러 개 떴다 여러 개 지기도 했지만 서로 지고 이기고 하면서 어쨌든 바이오주 전체의 강세를 가져왔고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요즘에 김택진 뭐 이사가 나와서 뭐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 린저씨라고 있었죠. 리니지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30, 40대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리니지였는데 전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쪽이어서 리니지 잘 몰랐는데 알긴 했어요. 뭐 그걸 열심히 돌려가지고 뭐 대형차를 뽑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걸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충돌될 수가 있는데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NC소프트가 2011년까지 급등하다가 2014년에 좀 망가지잖아요. 근데 컴투스를 제가 띄워놨어요. 컴투스 437.69%, 고가상으로는 691.26%가 올랐어요. 2014년에. 2014년에 그 NC소프트는 마이너스 50.91%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얘기가 뭐 나왔죠? 리니지를 계속 즐기고 있었는데 모바일 폰이 성장을 하면서 이때 삼성전자 애플이 엄청 떴죠. 갤럭시, 아이폰 나오면서. 근데 NC소프트의 리니지는 구동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발전을 하는 지금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투스랑 게임빌이라는 모바일 쪽에 특화된 게임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NC소프트의 위기론이 불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NC소프트 리니지 M 모바일 출시하면서 예전에 구현 못했던 그 NC소프트의 어떤 그런 그 MMORPG 게임들이 다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컴투스가 쉴 때 NC소프트가 올라가고 NC소프트가 내려갈 때 컴투스가 올라가고 모바일이든 PC든 그 플랫폼만 바뀌었지 어쨌든 게임 시장은 점점 커져왔고 둘이 주고받는 건 있었지만 다 커져왔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그 모든 두 개를 향유할 수 있는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상장된 거죠. 지금 보면 펄어비스는 PC 게임에서 검은 사막을 터뜨렸고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럼 이건 NC소프트와 컴투스의 역사를 다 함께 합친 회사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오르는 것이 뭐 과열되고 거품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다. 증권사가 목표가를 계속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형국이 반복될 거예요. 2018년 초반에는. 그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유망주 4위는 휴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휴젤, 그리고 뭐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톡스를 만든 회사예요. 물론 보톡스가 엘러간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크리넥스처럼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뭐 또 지금 뛰어든 파마리서치 뭐 그런 그 회사들이 보톡스를 이제 출시할 때는 휴온스까지, 휴톡스까지. 그래서 이제 한 4-5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휴젤을 그냥 대표주로 꼽은 것 뿐인데 여기도 이 어벤져스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싸워도 관계가 없어요.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서로 볼을 때리진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지금 뭐 임상 실험이 필요 없는 데는 미리 진출했고요. 동남아나 이런데. 보툴렉스로 중국, 미국, 유럽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물론 임상 3상이라고 해도 세 번째라고 해도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상장에서 벌어놓은 축적시켜놓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쪽으로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섹터는 보셔야 되고 보톡스 미용 섹터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휴젤을 포함해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 종목은 CJ E&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CJ E&M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예요. 뭐냐면 이게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놓고 보면 CJ E&M이 영화가 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영화가 망한 게 방송이나 음악에서 다 만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한 집안에 이 얘기는 좀 그런가요? 한 집안에 한 식구가 약간 기울어도 다른 식구가 잘 되면 그 돈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CJ E&M은 한 가족에 있는 한 지붕 안에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데 그 실적 부진을 다 만회시켜줬어요.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 음악 방송 쪽이 좀 안 됐어요. 이거는 워낙 잘 됐죠. 뭐 도깨비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영화 한 방이 만약 1000만을 보내봐요. 그럼 또 그게 만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가도 신고가고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CJ E&M 지금 바이오주가 너무 득세를 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CJ E&M 같은 회사는 군계 일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니크한 회사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코스닥 150 얘기도 나왔지만 CJ E&M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겠고요. 그 다음 그 3위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2위 종목이죠. BGF 리테일입니다. BGF랑 BGF 리테일로 지금 분할 상장이 되어서 BGF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BGF 리테일은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통틀어서 이거랑 GS 리테일 뭐 이런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 혼자 산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왜 그렇게 인기 있겠어요? 전현무 씨가 너무 웃기기도 했겠지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없고 다 대가족이면 나 혼자 나와가지고 밥 먹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대가족인데. 근데 왜 그게 공감이 가냐면 나도 나 혼자 살면서 그거 혼자만 걸 보고 있으니까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간편식 시장의 성장, 이 편의점계의 어떤 그 지금 뭐 치열한 그런 성장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편의점 뭐 별 나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뭐 점주가 힘들고 알바생이 무슨 봉지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뭐 살해를 당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뭐 취직 최저시급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무인 편의점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편의점에도 도입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나 혼자 산다가 계속 인기를 얻고 이런 프로들이 요즘 비온 라이프 다룬 프로그램도 생기죠. 비혼이든 뭐든 어쨌든 애를 왜 안 낳고 결혼을 왜 안 하는지 그런 뒷면에는 씁쓸한 사회 단면이 있지만 일단 이 회사 기업의 그 주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회사가 수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지금 구조가 형성되느냐 그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래형 편의점 개발 본격 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서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오르면 일단 BGF 리테일 쪽으로 집중하면 될 것 같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U랑 GS25가 1, 2 점포 숫자상으로 1, 2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1위는 카카오입니다. 아까 네이버가 나왔는데 뭐 경쟁이죠. 예, 네이버의 주가가 2018년에는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네네. 전망이었는데. 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네. 카카오든 네이버든 파이만 커지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라인 프렌즈랑 카카오 프렌즈가 캐릭터 경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캐릭터 시장은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핑크퐁 얘기 나왔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난리거든요. 뽀통령을 핑통령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시켜보면 뽀통령이든 퐁통령이든 같이 가는 거예요. 파이를 키워주는 거죠. 누가 죽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랑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누가 죽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를 뭐 출시하면서 돈을 많이 들였다 하지만 잠깐 돈이 많이 들어서 실적이 잠깐 나빠지고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용수철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진출해서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을 봐도 그렇거든요.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 저게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저런 M&A를 하지?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공룡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룡이 되면 풀 한 쪼가리 남지 않아요. 그럼 공룡이 다 가져가는 시장,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든 네이버든 그냥 몸집만 늘리고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새로운 사업에 먼저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성공을 한 거죠. 핀테크 사업이 지금 계속 되는 거고, 핀테크를 안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안 하고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AI 사업을 위한 협력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제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카카오톡, 그 부분에서 카카오톡을 하면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거기서 게임도 즐기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다 하니까 거기서 다 광고주가 거기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플랫폼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에서 또 바이오주가 득세를 하지만 카카오도 굉장히 군계 일학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018년을 빛낼 유망주 탑5를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두 분의 전문가는 2018년에도 출증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분석은 더 자세히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영철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배당락일인 것을 감안하면 지수 코스피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양시장 모두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끝까지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